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정말 불행한 사건들이 터져서 정말 가슴이 아픈데, 이 문재인 좌파 파시오 정권은 일체의 반성도 없고,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도도 없이 현 상황을 그냥 얼버무리고 책임자들을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정말 가증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공화당이 중심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공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전혀 엉터리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혀 공정하지 못한 것을 공정한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 경제에 관련된 중요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하면서 그 앞에다가 공정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공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바로 반사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좌파 세력들이 내세우는 용어는 우리가 거꾸로 해석을 하면 된다. 공정하다는 말을 내세우고 있으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구나,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정부에서 지난 8월 25일 날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여러 개의 법률안들을 통과시켜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한 가운데 세 가지를 이제 묶어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국무회의 심의에서 의결을 했는데,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법률입니다. 하나는 상법, 그리고 하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흔히 줄여서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 그 상법과 공정거래법.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줄여서 이제 금융그룹 감독법이라고 이런 약칭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은 없던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법인데 이걸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은 이미 있던 법률입니다. 있던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데, 여기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상법의 경우에는 물론 중요한 독소조항을 넣긴 했지만 그 개정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거래법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게 완전히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뜯어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뜯어고친다, 그런 개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개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그룹 감독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던 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건 이제 하여튼 이 8월 25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바로 8월 31일
이 법률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해서 지금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정거래법을 포함해서 뭐 상법, 그다음에 금융감독법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기업을 완전히 올가매겠다. 대한민국 기업 활동을 완전히 위축시켜서 일종의 경제를 내려앉히겠다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만든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내세울 때는 뭐 이게 뭐 공정거래 뭐를 확보한다, 공정경제를 확보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의 기업 죽이기법, 심지어는 뭐 시장경제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법, 이런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짜 공정으로 진짜 경제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들이 말하는 공정이라는 게 가짜 공정이죠. 근데 가짜 공정을 내세워 가지고 실제로 우리 정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 경제, 진짜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악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짜 공정으로 진짜 경제를 파괴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경제 3법이란 말을 물론 저쪽에서 쓰고 있는 용어지만 그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았지만은 근데 어떤간에 이 언론에서 워낙 이 용어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저들이 말하는 이 뜻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그런 공정경제 3법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일반 그 언론 보도에서 이 공정경제 3법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널리 유통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들이 내세운 공정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정경제 3법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이 공정경제 3법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을 잠깐 검토를 해보면요. 제일 먼저 상법을 말씀드리면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물론 이제 민법이 바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민법은 경제 질서와 특히 기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경제생활에 관한 이야기고 기업 활동과 관련된 아주 기본되는 법,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기업 활동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 바로 그게 상법입니다. 그리고 이 상법은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그 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상법은 함부로 개정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사실은 그 기본되는 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헌법, 민법, 형법, 그리고 상법 이런 법들이 기본적인 법입니다. 행정법도 포함해서요. 근데 이런 법들은 그 당시에는 잘 개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 경제 질서에 관련된 상법 이런 법들이 자주 개정이 되면 경제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법들은 함부로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기들이 사회를 총선에서 다수를 차지하니까 바로 그들의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바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당이 이걸 저지시키는데 얼마나 역할을 해줄까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김종인이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조차도 이거 뭐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던 만큼 실제로 아마 여당에서 이 법안을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아마 실질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간에 우리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의 심각성을 알고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재계입니다. 재계가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재계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계가 심지어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당에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의견을 전달을 해도 별로 수용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계 입장에서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만큼 사실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이런 내용을 우리 공화당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래 이제 그 공정거래법 자체가 한 71개 조문수가 한 71개 조문 정도가 되는 그런 법이었는데, 이게 지금 130개 조문을 가진 그 법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 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70개 정도 되는 법률을 130개 조항을 가진 법률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한 60개 정도가 이제 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60개 늘어난 조항들이 친기업적, 기업의 우호적이고 기업의 기업 친화적인 그런 규정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게 적대적이고 기업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대폭 집어넣는 겁니다. 공정거래라는 이름으로 대폭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정거래법 분야를 보통 경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학계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 학계에서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60개 조항, 거의 양이 2배 정도로 늘은 이 엄청난 개정인데, 이 개정에 대해서 학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논의도 없이 사실은 이걸 개정한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학계 같은 것도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거의 다 모여서 하질 못하고, 학회 같은 걸 하더라도 그냥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입법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준비, 이론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그런 조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을, 특히 대폭 전면 개정하는 그런 법 개정을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이것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직 상임위 절차는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하여튼 또 언제, 아마 제 생각에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시점, 이 무렵에 집중적으로 법안을 상정해가지고 통과시키는 절차,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그룹 감독법이라는 게 있죠. 이 법은 새로 만드는 법입니다. 새로 만드는 법인데, 이건 지금까지 있는 그 기업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두고, 금융그룹만 따로 묶어가지고, 금융그룹만, 우리 은행, 이런 거 있죠. 보험, 이런 거 있죠. 보험회사 같은 거. 이런 금융그룹만 따로 묶어가지고, 이걸 따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규제, 중복 규제가 되는 거죠. 기존의 규제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융그룹만 따로 묶어서 이들에게 또 다른 규제를 가하겠다고 하는 그 법이 금융그룹 감독법입니다. 감독이라는 말을 쓴 걸로 봐서 짐작하시겠지만, 이 감독입니다, 감독.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실제는 통제뿐입니다. 금융그룹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 의도를 담고 있는 법이 금융그룹법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상법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조문수도 많고, 이 상법은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도 상법 강의를 들을 때 이런 너무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과연 배울 가치가 있는가, 또는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상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아했더라면 상법 전공을 했을 텐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쭉 상법에 관한 공부를 따로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상법을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상법이 정말 많이 변했다, 좀 다르게 말하면 많이 정말 변질됐다 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법에서 이 좌파적 성격을 갖는 규정, 또는 반시장적 그런 규정들이 곳곳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한번 이 상법이 얼마나 반시장적인 법인가 하는 내용을 한번 검토를,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문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규제 요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이 참 이런 상법 하에서 기업 활동 하시려면 정말 힘들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간에 이 상법 자체가 기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오늘은 이 상법 개정안 가운데서 두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중요도로 평가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상법 개정안에서 하나가 다중대표소송제도입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입니다. 분리선임제라고 하는데,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근데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지난주까지 강의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을 그렇게 갖지 않더라도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법의 경우에는 이 기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개정하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다중대표소송제도라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같은 제도의 바탕이 되고 있는 그 제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내용들을 따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기간이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재미있는 게, 상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법이죠.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중요한 법은 그 입법 예고기간을 15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별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10일로 하고,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5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건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상법은 기본법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기간을 열흘로 했습니다. 15일로 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법률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기간을 열흘로 했다는 거. 그런데 그 열흘 동안에 제출된 의견이 107건입니다. 실제로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법률안의 경우에는 그 의견이 몇천 건을 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07건의 의견만 제출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건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 물론 이제 그 제출된 의견들은 대부분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이긴 하지만 어떤간에 상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률에 대해서 입법 예고가 뇌를밖에 하지 않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의견도 거의 107건밖에 제출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중대표 소송 제도를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을 취득하면 우리가 주주가 되죠. 주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주가 되는 거고, 주주가 되면 주주로서의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주주권이라고 합니다. 주주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주주권은 기본적으로 목적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권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주주권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권리인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권리인지, 아니면 그 기업이라는 하나의 그 경제주체죠. 경제주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공익,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공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어떤 하나의 단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 이런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 주주권 가운데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를 자익권이라고 합니다. 자익, 자기 자신을 되찾자, 그리고 이익할 때 익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갖는 권리다. 그 말이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연말에 배당을 할 때 배당금을 내가 받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거, 배당금을 받는 권리, 이런 권리가 대표적인 자익권입니다. 자익권. 그리고 또 하나 하나 권리가, 즉 기업 자체의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권리, 유지하도록 하는 권리, 그런 권리를 뭐라고 하냐, 그걸 공익권이라고 합니다. 공익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뭐 국가나 지방자치센터와 관련된 그런 의미의 공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공익권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공익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회사 경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주주총회가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주주가 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바로 공익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제적 이익, 배당 이익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공익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중대표 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표 소송이란 말이 들어있죠. 근데 이 대표 소송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이 대표 소송권도 바로 공익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익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표 소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익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단독 주주권과 소수 주주권, 이 내용을 또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단독 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주 개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주 개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와 같은 권리를 단독 주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수 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주 혼자서는 하지 못하고
주주가 있건데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소수주주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1% 이상의 주식 또는 3% 이상의 주식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0.01% 만분의 1이죠. 0.01%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권리가 바로 소수주주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소송 같은 경우는 대표소송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단독주주권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소수주주권 개념을 알고 계셔야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 소수주주권과 그 다음에 단독주주권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모든 공익권을 단독주주권의 형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 마음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공익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한다는 그 기업을 상대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은 기업 업무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노력과 시간도 엄청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될까 두려워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송이 제기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단독 주주권의 형태로 공익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면, 그러면 기업 주주 혼자서 마음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회사에 제기되는 소송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단독 주주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뭐냐면 적어도 혼자서는 못하고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개념이 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왜 소수주주라고 하느냐? 사실 소수주주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지배주주에 대비되는 관념입니다. 이건 이제 상품이 아니고 다른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배주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회사가 있을 때 회사 주식의 9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 이 주주가 지배주주입니다. 그리고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 이 모든 주주를 소수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95% 이상이 넘으면 지배주주가 되지만 80%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80%를 가지고 있으면 95%가 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도 소수주주입니다. 물론 80%와 80%를 제외한 나머지 20%를 가지고 있는 그 주주도 소수주주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주라는 게 의미가 지배주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성이 됐지만, 하여튼 95% 미만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주가 소수주다. 근데 실제로 이 소수주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보통 1%,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1%를 가진 경우, 그리고 상장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의 0.01%, 즉 1만 분의 1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경우에 바로 소수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이면. 그래서 실제로 소수주주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을 적게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여튼 지배주주가 아니면서, 그러면서 하여튼 일정 기준, 보통 1% 또는 상장회사의 경우는 0.01%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제 먼저 이어서 이제 대표소송을 말씀드릴 텐데, 이 대표소송이라는 게
물론 상법상의 대표소송이 규정되어 있는데, 상법상의 대표소송은 원래 그 조문의 제목이 주주의 대표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주주 대표소송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주주란 말을 생각하고 그냥 대표소송이란 용어를 그냥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소송이라는 게 뭐냐? 자, 대표소송이라는 것은 하는 것은 소수주주, 아까 말씀드렸죠,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바로 대표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A라는 회사가 있으면 A라는 회사에 소수주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이 회사의 주식을 0.01%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이사 등의 책임, 자, 경영자의 책임,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 이사가 뭘 잘못해가지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또는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뭐 이런 형태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대표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소송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회사의 이익은 된다고 보는 거죠. 즉 이사와 예를 들어서 이사입니다. 이사가 일종의 뭐 경영상의 잘못을 범해가지고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사가 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니까 원래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아까 말씀드린 소수주주가 바로 회사에게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라 라고 요구하고, 만약에 이 회사가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소수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표소송입니다. 그래서 대표소송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경영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회사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지만, 회사가 하지 않을 때 이 소수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그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회사가 그에 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소수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소송을 대표소송이라고 합니다. 대표소송. 그래서 실제로 이 대표소송은 어떻게 말하면 이사가 잘못했을 경우에 물론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건 지금 이 대표소송이 대표소송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이사 편을 들어가지고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소수주주에게 이런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대표성이 적합한 제도냐에 대해서 지금 대표소송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다중 대표소송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이 대표소송은 A라는 회사의 주주가 A라는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 그때 A라는 회사의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대표소송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대표소송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대표성이 나온 게 미국 제도인데, 미국하고 영국 제도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대표성을 따로 인정하는 그런 규정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판례법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대표성을 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대표성을 인정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학문적으로 약간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것은 대륙법계 국가라고 합니다. 이 성문법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과 같은 국가를
영미법계 국가라고 하는데, 이 영국과 미국은 법체가 기본적으로 판례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이. 그런데 실제로 원래 이 대표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영미법상의 제도였던 거죠. 그건 뭐냐면, 자, 사안을 보고 뭐냐면, 이게 대표성을 인정할 만하다. 그런 경우는 대표성에 관한 그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일반적인 소송 법리에 따라서 이건 대표성을 인정할 만하다. 법원이 따져보고, 그리고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 대표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표성을 기각시키거나 각하시켜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다른 많은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문법으로 법률로 만드는 거죠.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요건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소송을 다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법률에 그렇게 제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도 대표소송이 인정되고 있지만은 대표소송이 그렇게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건 대표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걸 아주 까다롭게 엄격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제로 대표성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법률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 대표성을 막 마구 제기하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외국에서, 즉 영미법계 국가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또는 설치되어 있는 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구 도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영미법계 제도가 우리 법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이게 변질돼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컨대 이 영미법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렇게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는 법원이 5개 사건 가운데 5개의 대표소송이 제기됐다고 했으면 그 가운데 판단을 해가지고 4개는 다 기각시키고 하나만 인정을 합니다. 하나만. 그래가지고 그 대표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걸 법률의 규정을 넣어놓으면 우리는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5개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면 5개 다 받아들여서 심리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중간에 걸러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정말 좌파들이 파고든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죽이는데, 이건 미국에도 있는 제도다.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도입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법체계의 차이점은 싹 가려놓습니다. 가려놓고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성문법에 넣는 거죠. 그럼 완전히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특히 이제 영미법계 제도를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어떤 간에 자, 그럼, 이제 대표소송을 아시겠죠? 한 회사 내에서 그 소수주가 그 이사가 잘못했을 때 하여튼 회사가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만들고, 만약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수주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대표 소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중대표소송이라는 게 뭐냐? 다중대표소송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리면, 이 다중이란 말과 대비되는 게 뭐냐. 아까, 그냥 회사 내에서, 회사의 주주가, 자기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대표소송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단순 대표소송입니다. 단순 대표소송. 그러니까, 한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다중 대표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회사, 자회사, 또 계열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예컨대 A 기업이 있으면, A 기업이 또 기업을 또 하나 만듭니다. 하나 만들어요. 근데 A 기업이, 물론 100% 다
그 주식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A 기업이 한 60% 정도의 지분을 가진 그런 자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그 어떤 회사, 즉 A라는 회사의 지분의 60%를 B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그럼 B라는 회사가 모 회사가 됩니다. 모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B가 모 회사가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를 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 회사가 있고 자회사, 또 이게 또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B가 A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A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근데 A가 또 C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이렇게 쭉 계열사가 쭉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자 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다중 대표성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 바로 대표성은 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이죠. 그런데 다중 대표성은 바로 뭐냐? 자, 모 회사의 소수 주주가 그날 편의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A가 모 회사라고 합시다. 그리고 B가 자회사, 아까 그걸 말씀드렸는데 A가 모 회사, B가 자회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A 회사의 소수 주주가 그 A 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그냥 대표소송이죠. 즉 단순 대표소송이죠. 그런데 이 A 회사의 소수 주주가 B 회사, 즉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중 대표소송입니다. 이중 대표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모 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하여튼 모 회사의 소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로 제도가 바로 이중 대표소송이고요. 그리고 또 있다고 그랬죠. A 회사가 모 회사고 B가 자회사고 그다음 C 회사가 있는데 C 회사가 손자 회사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회사의 소수주주가 B 회사뿐만 아니라 그건 이중 대표소송이죠. C 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그게 다중입니다. 멀티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한 단계를 넘어서 이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다중대표소송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자,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이게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원래는 A 회사의 소수주주는 그냥 A 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만 대표성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B 회사, C 회사, 심지어 뭐 D 회사까지 이렇게 쭉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신문사에서 뭘 조사를 해봤냐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이제 금융회사죠. 삼성 생명의 소수주주가 만약에 대표성을 제기하고 있는 건 삼성생명 자체뿐이죠, 그죠? 삼성생명 이사에 대해서만 대표성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다중대표 소송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의 소수주주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 5개 회사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자회사 또는 삼성생명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5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기업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20개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송 한 회사를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이 이제는 5개, 20개 이런 많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바로 이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송이 제기되면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리고 또 경영진이, 특히 이사들이 경영진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좀 창의적인 경영, 이런 경영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소송 또는 다중대표소송에 의해서 언제 내가 소송이 제기돼서 나에게 소송이 제기돼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영을 굉장히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적으로. 경영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좌파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걸 왜 추진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 그들이 내세우는 구호는 바로 그겁니다. 재벌 해체입니다. 재벌 해체. 재벌을 해체시키려고 하면 그걸 뭐 강제로 주식을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벌을, 즉 대기업을 하나하나 경영을 위축시켜가지고 재벌을 아예 해체시키거나 또는 규모를 축소시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대기업이 만약에 이 다중 그 대표성이 인정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중 대표성을 제기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회사 뭐 처분하거나 분리시키거나 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기업을 우리 사실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 성장의 큰 동력이었는데 이 그룹을 사실은 해체시키는 겁니다. 해체시키고 뿐만 아니라 경영진들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정말 창의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그런 공격적인 경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방어적인 경영, 뭐 책임 안 질 범위 내에서만 경영하는 겁니다. 책임 안 질 범위 내에서 수동적으로 경영을 하니까 경제가 살아날 기업이 성장할 수도 없고 경제가 살아날 수도 없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벌 해체를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아마 다중 대표성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가 뭐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고 적격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아까 A, 모회사가 A, B가 자회사인데, 근데 자회사, B라는 자회사의 주식을 전혀 안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를 상대로.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사실은 발생하냐면, 그러면 B회사가, 원래는, A회사가 B회사에 대해서 원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A회사의 소수주주는 B회사 주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B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B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근데 모회사인 A회사의 소수주주는 B회사 주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자격, 이걸 준다는 거예요.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이걸 원고 적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고 적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 적격이 없으면 아예 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예 받아주지 않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야, 근데 제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또 맞았습니다. 맞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비를 물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A가 가해자인 B를 상대로 제기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사람 C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왜 안 받아주냐면 원고 적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피해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표성은 주주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중대표소송에 하면 그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주식을 전혀 안 가지고 있어도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고 적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바로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통제, 이 정부가, 이거 재벌 해체하고 같은 맥락인데, 정부가 기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튜어트 코드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기금 같은 거 있죠. 연기금. 국민연금 같은 거 있죠.
근데 국민연금도 사실 투자처를 찾아서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주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연기금들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이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방침이 사실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금들이 이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원칙 같은 걸 정했는데, 그걸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연기금들이 보통 소수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연기금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죠. 그럼 정부는 연기금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뭐 압력을 넣는다는 의미보다 하여튼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연기금이 바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데, 그 주주권 중에 대표소송권, 즉 다중대표소송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기금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뿐만 아니고, 그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회사, 손자회사, 이런 회사에 대해서도 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연기금을 통해서 사실은 바로 다중 대표성을 그 많은 기업들에게 제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상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당하면 이겨내겠습니까? 그럼 정부가 소송을 했다. 연기금을 통해서 다중대표성을 제기했다. 그러면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 경영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재벌 해체, 물론 이제 다중대표소송이 재벌 해체 수단인데, 거기다 아울러서 정부가 대기업을 특히 길들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다중대표성입니다. 그 매개점에 연기금이 있다는 겁니다. 연기금이. 이 정말 무시무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옛날에 엘리엇이라고 하는 헤지펀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해외 투기자본들이 있습니다. 투기자본들이 있는데, 이 투기자본들은 사실은 바로 뭐냐면, 국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단기 시세 차익, 경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단기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데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기간 내에 어떤 간에 올려야 되겠죠. 주식을 올리거나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단기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그걸 먹튀라고 하죠. 해야 되겠는데, 그때 사실은 뭐냐면 이 단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이 다중 대표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다중 대표성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자회사 손자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걸로입니다. 또 예컨대 A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주식과 경쟁하고 있는 예컨대 B라는 만약 기업이 있으면, B라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한 작전을 통해 가지고 B라는 기업에 대해서 다중 대표성을 제기하고, 즉 상대방 기업, 적대 기업이죠. 적대 기업에게 다중 대표성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해외의 해치펀드, 투기자본, 이 투기자본이 그야말로 우리 기업을 망치면서 바로 그 자신들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어서 먹튀를 할 수 있는 바로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이 다중 대표소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중 대표소송은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우리 대기업들, 대기업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만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장회사는 0.01%의 주식을 취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1%의 주식을 취득하면 됩니다. 그럼 뭐 투기자본, 그 해외 투기자본 1%, 0.01% 취득하는 건 뭐 쉽죠. 그 정부 연기금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소수주주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중 대표성을 통해서 그 모회사에 딸린 자회사, 손자회사, 이 모든 회사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서 굉장히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해외 투기자본에게 뭐 완전히 투기자본에게 마당을 내주는 꼴이 된다 하는 거고, 재벌 해체 이런 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다중대표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국민의힘당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죠.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뭐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든 우리나라 같은 국가든 간에, 우리는 후진국은 아니지만 10위권이니까요. 그런 국가에서, 즉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국가에서는 사실 경제 발전의 그 기관차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입니다. 근데 좌파들은 그 대기업, 우리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그 대기업을 재벌 해체라는 이름으로, 또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무시무시한 의도를, 숨은 의도를 담고 있는 바로 제도. 그래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제도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 자체가 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뭐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는데, 오늘은 일단 다중 대표성에 관한, 원래 이제 감사원 분리 전체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이제 이어서 뭐 감사원 분리 전체제를 포함한 다른 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지 여러분, 정말 시국이 정말 어수선하지만 우리 동지님께서는 정말 값진 알찬 그런 추석 명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